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어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의석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 비례대표 최종 의석은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개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개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언론사들이 추정치라는 점을, 비례대표 의석은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석이 300석인데요. 일단 민주당과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을 합치면 180석이 됩니다. 180석, 전체 의석의 60%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치면 103석이 됩니다. 정의당,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는 지금과 똑같은 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들만, 후보들만 내세웠던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3석을 얻었고요. 무소속은 5석입니다. 이 무소속 5석 가운데 4명은 미래통합당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명, 전라북도의 이용호 의원,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의석수, 현재까지의 최종 의석수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대한민국 지도를 봤을 때 오른쪽은 미래통합당의 상징색인 핑크색이고 왼쪽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도만 보면, 면적만 놓고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더 많이 차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180석이라고 하는, 아마도 87년 민주항쟁 그리고 개헌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많은 의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난 20대 총선거 때는 국민의당이 선전을 하면서 3당 체제로 바뀌었다, 다당제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다시 양당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는 두 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서 호남은 민주당이 싹쓸이 했습니다. 한 석만 빼고. 그리고 영남은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도가 다시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1석 가운데 103석, 충청권 28석 가운데 20석, 또 호남 28석 가운데 27석. 호남을 제외하더라도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대결 구도의 심화, 이런 결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당선인들 가운데 화제가 되고 있는 당선인들의 당선 소감과 각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습니다.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의 임무를 성심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광진 주민 모든 분들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에서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 동료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쁩니다. 이수진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동작을 원하는 우리 동작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진
헌신과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구태 정치를 바꾸고 국회 혁신, 정치 개혁을 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우리 용인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 앞에서 굉장히 숙연한 마음이 들고요.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저라는 원석을 통해서 빛을 발해서 벽에 그림을 그리는 건 결국 우리 위대한 유권자들이다, 국민이다. 존경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일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공약들은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지역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전문가로서 국가 경제의 새로운 틀을 짜는 데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로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실천적 대안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청이 혼연의 힘을 합쳐서 당면에 돼 있는 위기들 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원에 왔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중원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경쟁해 주신 우리 신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원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열심히 우리 중원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 저 노원병 지역의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상계동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과 우리 상계동의 여러 가지 숙제를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잘 풀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 당선인들의 오늘 발언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SBS 성영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성영 의원, 네. 민주당 당선인들의 말이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 총선과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2022년 3월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지금 아무리 압승을 거뒀다고 해도 여당 당선자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민심에 더 다가가야 될 시기다라는 집단적인 그런 금제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선거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제 하루, 어젯밤은 마음껏 기뻐하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아마 여당 당선인들의 어깨에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두 분께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승리 요인과 패배 이런 원인 분석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당선인 가운데, 특히 여당 당선인 가운데 인상적인 가장 저 후보에게 눈길이 갔다라고 하는 당선인이 누굽니까? 박 교수님은? 집단으로 보면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당내에서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기대감이나 또는 역할론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판사 출신, 특히 여성 판사 출신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굉장히 그 당내에서 중요한 자리로 갔어요. 추미애 장관, 나경원 의원이 그렇죠. 저도 예전에
물론 뭐 변호사 출신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판사 출신들이 그렇죠. 예. 좀 그런 점에서 동작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꺾은 이수진 판사는 후보는 과연 어떤 또 이 대한민국 정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선거에 여러 후보들이 많은 면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여성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눈길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예, 이수진 후보에게 눈길이 많이 갔다. 이수진 후보는 아무래도 사법개혁, 정치개혁과 함께 사법개혁 쪽에 앞으로 또 진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상희 교수님은 어떤 당선인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뭐 화제의 대상이 되었었던 고민정 후보, 고민정 당선인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자체가 정치적 상승을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과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는 정치적 거물과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 예상한 대로 뭐 여권에서 집중적인 이제 화력을 집중시켰었죠. 여기에는 뭐 상당히 고민정 후보를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고민정 후보가 나름대로의 당선인이 나름대로의 어떤 중압감이라든가 이런 걸 좀 극복하고 이 현장을 누비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참 간단치 않은 그런 정치 신인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세훈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로 비칠 수 있겠습니다만 고민정 후보가 과연 그런 중압감을 끌고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민정 당선인이 참 눈에 많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까 고민정 당선인이 한 이야기 중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많이 당선이 돼서 정말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또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후보들이 당선이 같이 많이 돼서 기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직설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둘러서 오늘이 바로 세월호 6주기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대응하는 우리 자세와 대책 속에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약속했던 안전한 나라를 되새기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간접적인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이 아무리 압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지나치게 승리를 자축하는 것보다는 세월호 6주기라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동시에 승자로서의 겸손함을 더 강조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우리의 가족 이웃이 돌아가셨는데 미처 일일이 애도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가족을 위로합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이 세월호 참사 6주기라고 하는 점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왜 하필 선거날 코로나 얘기가 아닌 세월호 얘기를 했을까?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점이 눈앞에 있는데 구하지 못했던 아이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위협에 놓여 있어요. 단순하게 질병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얘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경제 부분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거의 세월호에 대해서 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졌던 그런 마음, 초심을 가지고 지금도 코로나의 어떤 선거에서의 승패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생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진정성 있게 지금의 사태를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세월호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가 끝나고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의 반응은 나왔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선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제가 또 메시지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세월호와 함께 울었고 세월호를 통해서 서로가 얼마나 깊이 연결된 존재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도 다시 한번 상호 의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도 속절없이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책임을 유산으로 남겨준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원래 취지와는 뭐 좀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이 원래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어떤 기술적 테크닉에 있어서는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임팩트가 크다, 효과가 크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만은 저런 메시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뭐 메시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뭐냐 그러면은 일단 현실 정치와는 청와대의 관계는 이원화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 정치에 대한 선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이야기함에 따라서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한 협조적 관계 또는 뭐 일심 동체적 관계 굳이 이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단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국정을 뚜벅뚜벅 해나가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죠. 높이 올라가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가 정말 최대의 어떤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는 매서운 눈초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좀 이원화된 그런 세월호의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상당히 진중하군 그런 모습 국정에 대한 진중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메시지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선거 다음 날인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당의 이해찬 대표도 선거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적어도 선거가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음을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무거운 책임감.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자칫 선거 압승에 들떠 있을 수도 있는 당내 분위기를 좀 더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당으로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뭘 해야 될지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성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여당의 단골 레퍼토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 이런 변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이번 선거 직전까지도 뭐 사법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제를 갖고 심지어 코로나19에 대한 뭐 지원금 문제마저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얘기처럼 그동안은 야당 탓을 했지만 이제는 못한다. 그래서 국민통합도 국회를 이끌어가는 책임도 전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민주당에 있다. 여당이 민주당에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어제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달라 이렇게 호소했던 민주당이 바로 오늘 압승을 했다고 해서 환호자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지지를 했더라도 마음이 쉽게 돌아서는 유권자들, 국민들의 속성상 지금부터의 전국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야당 때문에 무엇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만큼의 의석을 유권자들이 주신 만큼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셨다는 건데. 그런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선거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는데 그만두겠다고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은 다시 아이로 돌아간다.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압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선된 분들이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국난 극복에 헌신해 주셔야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겠다. 이런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뭐 선거 과정에서 이해찬 당대표를 뛰어넘는 실세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 다음 단계의 정치 일정을 준비하느냐 하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정철 원장이 그동안 했던 일이
뒤에서 네트워크를 하고 이른바 여당에 대한 지지권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이 뭐냐, 다음 단계에서 양 원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새로운 궁금증만을 남겨놓고 물러났습니다. 예, 양정철 원장, 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 원장을 뭐 높이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도 저런 행보를 했어요. 뭐 그 당시에 이제 삼철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다 특히나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외로 외유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많은 그 방송과 신문에서 양정철 원장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돌아와서 친정 체제를 갖다 지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다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총선을 앞두고 돌아와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었던 이런 선거를 정말 광폭 행보를 통했죠. 여권 내의 대선 주자들, 잠룡들 다 만나고 진짜 이러면서 이번 선거를 사상 유례없는 승리로 이끈 그런 공신 중에 한 분인데 또 승리하고 나자마자 또 나가신대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유례없는 그런 경우다. 과거에 대선이나 총선에서의 그런 그 공신이 권력 투쟁의 그런 그 중심에 서서 싸웠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었는데 이렇게 이 선으로 가셔서 또 그 다음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뭐 다음 대선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왠지 신선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살짝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이런 기대가 어떤 행보를 보일까? 그렇죠. 예. 양정철 원장이 우리 이 교수님이 또 시도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이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시 한 구절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이렇게 또 감성적인 글도 썼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임종석 실장이 타경미 행정관을 이야기할 때 첫눈이 오는 날 놔드리겠습니다. 라는 거. 참 잘해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양정철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정치 레토릭 보면은 상당히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꾸준하게 이야기거리를 재생산하는 그런 어떤 기교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세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선전선동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렇게 선동술도 이제 비판적 시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런 어떤 평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은 이거는 미디어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네트워크의 기술입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1인 미디어 시대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매체가 자기 의견과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이죠. 정치도 그런 미디어 환경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줘야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줘야만이 그 미디어 환경에서 재생산되고 확대되고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진보 진영이 하는 양정철 원장이라든가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하는 워딩 자체가 그냥 들으면은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소구하는 그런 것으로 평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면을 보면은 미디어 환경까지도 고려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선거 압승으로 끝나자마자 자신은 또 물러나겠다라는 글을 남기고 또 뭐 어디로 가는지 지금 기자들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 비례대표까지 하면 180석. 그러면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치 신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대략 규모가 좀 나옵니까? 지난 20대 총선의 초선 당선자 숫자가 13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가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특히 초선 의원들이 많이 당선된 지역은 양당의 거대 정당 양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먼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아주 초선 의원 당선율이 높았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10개 지역구에서 6명, 그리고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모두 18개 지역구 가운데 13명이 초선 당선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다 민생당 이쪽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고 예. 또 양당의 공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에 현역 의원이 없던 지역은 당연히 초선 당선 확률이 높았고요.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경북 지역에서도 이른바 텃밭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국회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예. 수도권은 뭐 지난 20대 총선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당이 지금 16년 만에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 이번엔 단순한 과반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절차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하는 무려 180석, 60%의 의석을 확보했는데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을 때 초선 의원이 108명이었죠. 그래서 이른바 108번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야말로 좌충우돌하고 막 거침없이 당론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면서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뭔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반성들이 민주당 쪽에서 많았단 말이죠. 민주당의 이번 초선 당선인들 앞으로 어떤 정책물을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까 이제 열린우리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20대 국회 때 그럼 초선들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동물국회에서 초선들은 진영 논리의 가장 앞전선에서 총을 쏘는 저격수였어요. 이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통합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그러면 열린우리당 당시에 그런 그 다양한 정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초선이 좋으냐 아니면 진영 논리의 맨 앞 전선에서 총을 쏘는 그런 저격수가 좋으냐라고 한다면 둘 다 아니오시다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특히나 180석 무슨 진짜로 개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슈퍼파워를 가지는데 여기서 그 초선 의원이 정말로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의 제일 큰 과제로 남은 게 협치입니다. 그러면 초선 의원들이 저는 야당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는 없을까? 좀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못했던 초선의 그런 좀 신선함을 야당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고 머리를 같이 맞대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 대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정치 신인 당선인들과 관련한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당의 선대위원장도 하고 서울 종로의 지역구 후보로 직접 선거에도 나섰고 그래서 승리를 거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에게 정말 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낙연 당선인 첫 선대위 회의, 선거가 끝나고 열린 첫 선대위 회의 오늘 아침에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저희는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그에 진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이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며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 국민의 분노 기억한다. 그리고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뭐 자산, 바로 저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국무총리로서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섰을 때 야당 의원들의 상당히 거친 공세에도 품격 있는 언어로 맞받아쳐서 오히려 미래통합당 야당 의원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예, 자산이죠. 굉장한 자산이고 이걸 이제 황교안 전 대표하고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이제 재밌는 비교가 사실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정치적 레토릭에 있어서 이런 경우죠. 뭐 자기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후보가 키가 작다 그러면은 상대 후보가 키가 크다 그러면 그 옆에 세우질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정치적 레토릭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과 실질적으로 황교안 위원장의 그 어떤 레토릭에 대한 비교 자체는 황교안 후보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 그러면은 정제된 메시지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정무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능력과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화법에 있어서는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앞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안정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 그 화법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나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장점으로 활용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낙연 당선인, 이낙연 선대위원장 앞으로의 행보에 상당히 큰 관심이 쏠릴 텐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성혜영 의원? 8월 중에 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 다음 대표 경선이 실시가 될 텐데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차기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설까요? 지금 이해찬 현 대표의 임기가 8월 24일까지입니다. 예. 8월 24일 전에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당권과 대권은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지금 2년짜리 당 대표를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또 8월에 당 대표가 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상황이라서 누가 당대표를 하든 간에 전국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과 고민까지 같이 곁들여지면 과연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지금 지지율에서 가장 앞선 이낙연 당선자를 전 총리를 내세울 것인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고민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기 대선과 맞물려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때 어떤 사람이 당대표 경선에 나설지는 아마도 당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이낙연 전 총리가 아마 독보적 다음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 독보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번 당선된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와 한번 겨룰 수 있는 또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의식해야 하는 그런 당선인이 있을까요? 근데 선거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보적인 안정감을 보여주셨어요. 뭐 처음에 선거 시작할 때도 그랬고 유세 중에는 황교안 후보 미워하지 마라 이런 예. 얘기했고 또 승리를 선언할 때도 뭐 격앙되거나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오히려 무게감 있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마지막 유세 때 민주당이 때로 오만했습니다. 그 버릇 반드시 제가 고치겠습니다. 잡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그게 대표에 나서겠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저도 그 생각이 예. 들었고 또 대선 출마의 어떤 그 시그널 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생각이 예. 들었는데 사실은 이번 그 총선 치러지는 동안 이게 뭐 코로나 선거 전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그 존재감을 드러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선거는 뛰지 않았는데 존재감은 거의 뭐 이낙연 후보와 비슷한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로 뛰지 않는데 이 전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뭐 향후에 대법원의 판단 여부가 달려 있겠지만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존재감이 장외에서 빛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예, 영남 지역에서 이 김부겸, 김영춘 이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던 후보들이 낙선을 했고 또 당선된 김두관 의원이 있고요. 또 강원도에서 강원지사를 지냈던 이광재 의원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독보적으로 어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마 그 지위는 당분간은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